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미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는 삶이었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이 낯설게 느껴졌고 방 안에는 며칠째 치우지 못한 소주병과 반쯤 말라버린 김치통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마도 아무도 내가 살아있는지 모를 거라고.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3,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젊었을 때는 원양어선 기관사로 바다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기계 소리가 들렸고 밤이면 파도와 함께 흔들리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선원들이 있었고 욕설과 웃음이 섞인 밥상도 있었으니까요. 배 위에서는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술 마시고 토하고 그렇게 끈끈하게 엉켜 살았습니다. 도현아, 내일 인천 들어가면 소주 한잔 하자. 형님, 저 다음 항차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장가라도 가냐?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그때만 해도 내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할 줄 몰랐습니다. 허리를 다친 건 사소한 사고였습니다. 화물칸에서 미끄러졌고 척추가 어긋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형편 때문에 미뤘습니다. 결국 육지에 내려앉았고 그게 내 인생의 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내릴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도현 씨, 이제 배 그만 타고 여기서 나랑 살자. 내가 식당 키울 테니까 당신은 홀이나 봐줘. 나 같은 놈이 손님 앞에 나서면 장사 망해. 얼굴도 험상궂고. 뭔 소리야? 당신 웃으면 귀여운 거 나만 아나? 그녀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다가 아니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계 다루는 것 말고는 배운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따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현 씨,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자. 나이도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잖아.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나는 화를 냈습니다.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뭐 하게? 나 지금 빚만 잔뜩이야. 당신이 고생할 게 뻔한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같이 갚으면 되지. 됐어. 나 혼자 살 거야.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랑은 미래가 안 보여. 행복하게 살아.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액정이 깨졌지만 고칠 돈도 없었습니다. 혼자가 된 뒤 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중고차 매매업에 손을 댔습니다. 모아둔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됐습니다. 차가 팔리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 차를 속아서 샀습니다. 침수차였는데 서류를 조작한 걸 모르고 비싸게 샀다가 결국 팔지도 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형님,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할 테니까. 기다려. 나도 급한 사람이야. 결국 빚만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빚.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아, 우리 한잔하자. 바빠서 못 가.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래? 아무 일 없어. 그냥 바쁘다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다 보니 결국 아무도 전화하지 않게 됐습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먹고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치아였습니다. 앞니가 2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손으로 입을 만져봤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났습니다. 몇 년째 치과에 가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끝내버릴까? 소주를 마시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한 번은 정말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약을 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수면제를 여러 통 샀습니다. 소주와 함께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약병을 손에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는 게 무섭다기보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열어보니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어린 조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내가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카는 이제 30이 넘었을 겁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연락을 끊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다음 장을 넘기니 선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배 위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우리. 그때는 모두가 젊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처럼 혼자 쓸쓸히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약병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진 속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고칠 돈이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방 안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2장 덮고 옷을 겹쳐 입고 잤습니다. 그러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어디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에 냄새가 나서야 발견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을 간신히 견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샀습니다. 며칠 동안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택배 기사나 전기 검침원.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사람이 무섭다? 그게 내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내가 창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계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혹시 안에서 쓰러지신 건 아니신지 문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뗐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주병과 쓰레기가 널린 방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가족은요? 없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복지 신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모임이 있는데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임이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예요. 부담 없으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은 박지현,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오셨던, 어르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임 참석하실 건가요? 한번 가볼까 합니다. 좋아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면도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사람 같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이 따뜻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나는 최순덕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믹스커피를 타서 건네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 외로움, 아픔,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보내고 혼자 살아요. 애들은 다 외국 나가서. 저도 혼자예요. 자식이 있긴 한데 연락을 안 해요.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보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지저분했지만 예전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조금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원양어선 기관사였습니다. 어머, 그럼 바다 많이 다니셨겠네요. 네, 10년 넘게 배를 탔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밤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현 씨, 우리 다음 주에 시장에서 반찬 만드는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도요? 그럼요. 남자분들도 많이 와요. 같이 콩나물도 다듬고 김치도 담그고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모임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콩나물을 다듬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콩나물 뿌리를 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현 씨, 이것 좀 먹어. 내가 담근 김치야. 한 할머니가 김치를 숟가락에 떠서 건넸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어머니 김치 맛이 났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다음에 한 통 담가줄게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게 밥을 먹이려 한다는 게, 내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외로움은 찾아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텨보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았습니다. 콩나물을 키워서 반찬 가게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할만했습니다. 도현 씨, 콩나물 키우는 거 어때요? 매일 물만 주면 돼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콩나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걸 지켜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작은 콩이 물만 주면 쑥쑥 자랐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다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다시 자라고 있는 거 아닐까?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치킨 한 마리를 샀습니다. 모임에 가져가서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도현 씨가 쐈어요. 우리 잘 먹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순덕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방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던 그날들. 소주병 사이에 앉아 세상과 단절됐던 나.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나는 다시 집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밖으로도 열 수 있구나. 지금도 나는 완전히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날도 많고 가끔은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동네 당구장에도 가끔 갑니다. 공 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할아버지들과 어울려 앉아 당구를 치고 지면 커피를 사줍니다. 도현이, 오늘 내가 이겼으니까 커피는 내가 사. 예, 형님.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엔 이겨야 돼. 맨날 지기만 하면 쓰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서 조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삼촌이야.
잘 지내니? 삼촌? 어머, 삼촌.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삼촌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조카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큰아버지가 됐습니다. 삼촌, 다음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애기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보자. 삼촌이 밥 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지현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어떠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만합니다. 아니, 살고 싶습니다. 지현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뵀을 때랑 너무 달라지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셔서예요.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예전의 내가 떠오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던 나,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믿던 나.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했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나는 집을 나서며 일부러 현관문을 크게 닫습니다. 나 다녀옵니다. 혼잣말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오면 불이 켜진 집은 아니지만 내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순떡 할머니, 당구장 형님들, 복지관 사람들.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얼마 전에는 치과도 다녀왔습니다. 빠진 이를 치료받았습니다. 복지 지원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네. 혼자 웃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예전의 나처럼 문을 잠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완전히 활짝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생각보다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날도 많고 가끔은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혼자여도 완전히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한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손잡이를 잡습니다. 예전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문을 열면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기를 처음 알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나를 이 세상에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 자주 올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삼촌이고, 누군가에게 친구고, 누군가에게 이웃이구나. 오늘 밤도 나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 또 살아봐야지. 그리고 잠이 듭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은 잠. 내일이 기다려지는 잠. 그렇게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